새벽 4시 18분 철수한 유엔군 임시기지의 발전기가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꺼진다. 어둠 속에서 112명의 민간인들이 떨고 있는 순간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반사된다. 그날 모두가 떠난 자리에 단 7명만이 남았다. 철문이 흔들리자 박진우 중위가 손전등을 끄며 속삭인다. 모두 조용.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마라. 옆에서 김태성 하사가 떨리는 숨을 고른다. 중위님, 접근 속도 너무 빠릅니다. 중위는 헬멧을 고쳐 쓰며 단호히 말한다. 우린 이 사람들 버리고 못 나간다. 끝까지 막는다. 그리고 그 결정은 7명을 영웅으로 만들고 112명을 살렸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철수한 유엔군이 남긴 임시기지 안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천막 몇 개와 건물 잔해, 그리고 공포에 떠는 112명의 주민들뿐이었다. 특전사 7명의 소규모 경비조는 북쪽 언덕에서 들려오는 연속적인 금속음에 즉각 몸을 낮춘다. 박진우 중위는 야시경 없이 어둠 속 윤곽을 관찰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저건 정찰이 아니다. 접근이다.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흙 비린내와 함께 모래먼지에 섞인 기름 냄새가 스며든다. 그 냄새는 분명 최근까지 운용된 차량의 흔적이었다. 김태성 하사는 서둘러 탄약을 재분배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묻는다. 중위님, 유엔군 지원은 확실히 없다 하셨습니까? 박중위는 짧게 대답한다. 없다. 우리뿐이야. 혼란을 막기 위해 박중위는 주변 민간인을 모으고 단호하게 지시한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순간 철조망 바깥에서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기지 전체를 울린다. 모든 이의 심장박동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중위는 조용히 말한다. 놈들이 생각보다 빠르다. 기지 둘레에 설치된 낡은 철조망이 북동쪽에서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손전등, 불빛 하나 켜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주민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천막을 가득 채운다. 박중위는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배치를 지시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한다. 7명이 112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하사는 무전기를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보고한다. 중위님, 무전 연결이 계속 안 됩니다. 북쪽에서 들려오던 금속음이 갑자기 멈췄다. 이상하게도 벌레 소리마저 사라진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기지로 다가온다. 박중위의 손에 든 권총이 차가운 금속 감촉을 전한다. 그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무언으로 각오를 다진다. 112명의 무고한 생명이 이들 7명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기지 안쪽 가장 큰 천막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어머니가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꽉 안겨 몸을 떨고 있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하늘만 바라본다. 이승만 상병은 기지 서쪽 모래주머니 뒤에 엎드려 충구를 겨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맺힌다. 옆에 있던 정민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상병님, 몇 명이나 올까요? 이 상병은 쉰 목소리로 대답한다. 모르겠다. 조용히 해. 바람이 멈추면서 공기가 더욱 무거워진다. 기지 북쪽 언덕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인다. 박중위는 쌍안경으로 그 방향을 관찰한다. 불빛은 규칙적으로 전멸하며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신호등이다. 박중위가 작게 중얼거린다. 김하사가 옆으로 기어와 묻는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위는 잠시 생각한 뒤 명령한다. 1조는 동쪽, 2조는 서쪽 배치. 나는 정면을 맞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흐느낌이 들려온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고 기도문을 속삭인다. 기지 한가운데 있던 우물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올라온다. 그 바람에 섞여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긴다. 멀리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화기의 냄새였다. 박중위는 시계를 확인한다. 새벽 3시 17분. 가장 어두운 시간대였다. 적들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시간이었다. 김하사가 탄창을 재점검하며 보고한다. 중위님, 탄약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박중위는 알고 있었다. 탄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7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지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철조망까지 50m도 남지 않았다. 박중희는 부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다.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내 신호를 기다려. 이곳은 국경에서 14km 떨어진 완충지대 외곽이었다. 원래 유엔군 임시기지였으나 분쟁 강도가 올라가면서 전날 야간에 급히 철수했다. 문제는 철수 일정이 갑작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피난 온 112명의 민간인이 남겨졌다는 점이었다. 한국 특전사 소대의 분리 파견팀 7명은 원래 유엔군 철수를 지원하는 경계 임무만 맡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 직후 정보과에서 미확인 첩보가 들어오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적 소부대가 이 지역 민간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진우 중위는 33세의 베테랑 장교로 북방 한계선 경비 경험이 7년이나 되었다. 김태성 하사는 26세로 포병 출신에서 특전사로 전과한 지 3년째였다. 나머지 5명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었다. 이승만 상병, 정민수 일병, 최동혁 일병, 한수진 상병, 오재민 일병까지 평균 나이 22세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 장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야시 장비는 단 2개뿐이었고 무전기도 적 탐지를 피하기 위해 출력을 최소로 낮춰야만 했다. 개인 확인은 K 소총 7정과 권총 2정, 그리고 수류탄 14발이 전부였다. 중화기라고 해봐야 60mm 박격포 1문과 포탄 8발뿐이었다. 기상은 최악이었다. 사막성 바람이 시속 40km로 몰아쳐 시야가 흐려지고 모래가 장비 틈새에 파고들어 총기 작동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병사들의 손가락이 쉬었다. 습도는 15%로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마르는 환경이었다. 기지 시설도 열악했다. 유엔군이 급히 철수하면서 남긴 것은 텐트 6동과 간이 화장실, 그리고 물탱크 하나뿐이었다. 전력 공급은 디젤 발전기 1대가 전부였으나 연료가 12시간분밖에 남지 않았다. 민간인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112명 중 70세 이상 노인이 23명, 10세 미만 어린이가 18명이었다. 부상자도 7명 있었는데 그 중 3명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용품은 간단한 응급처치용품과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다. 식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박진우 중위는 대대장과 마지막으로 교신하며 절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대장님, 112명을 두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대대장은 침묵 끝에 짧게 말했다. 알았다. 너희 판단을 믿겠다. 단, 지원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곧 혼자 버티라는 의미였다. 박중위는 무전기를 끄며 현실을 직시했다. 가장 가까운 아군 부대는 32km 떨어져 있었고 지원군이 도착하려면 최소 8시간은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 8시간 동안 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김하사는 지도를 펼치며 지형을 분석했다. 기지는 북쪽과 동쪽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에는 유리했지만 반대로 퇴로가 차단당할 위험도 있었다. 서쪽은 평지로 이어져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했다. 남쪽은 강이 흘러 자연 방벽 역할을 했지만 겨울철이라 수위가 낮아 도보로도 건널 수 있는 상태였다. 박중위는 부하들을 모으고 상황을 브리핑했다. 놈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벽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김하사가 질문했다. 중위님, 민간인 대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위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다. 112명을 데리고 32km를 이동할 수 없어.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텐트가 바스락거리고 철조망이 울리는 소리가 기지 전체에 퍼졌다. 민간인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훌쩍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새벽 3시 43분, 동쪽 철문 근처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장전음이 연속으로 들린다. 김태성 하사는 즉시 엎드려 조준 자세를 취하지만 박중위는 손을 들어 사격 금지를 지시한다. 확인되지 않은 표적에 발포하면 민간인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근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철조망이 흔들리고 누군가 철사줄을 빠르게 절단하는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린다. 특전사 조원들은 자연스럽게 삼각 포진을 구축하고 예비탄을 손에 쥔다. 그때 남쪽을 맡은 한수진 상병이 무전으로 속삭인다. 중위님, 인원 다수 확인됩니다.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울먹임이 새어나오고 몇몇은 이미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한다. 박중희는 이를 진정시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 공격이 아니다. 냉정해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철조망 절단 소리가 세 곳에서 동시에 들려온다. 동쪽, 북쪽, 서쪽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는 조직적인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박중희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한다.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김하사가 기어와서 보고한다. 중위님,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려는 것 같습니다. 박중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놈들은 민간인까지 노리고 있어. 이때 기지 안쪽에서 갓난아기가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달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된다. 그 소리에 적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다. 침묵이 흐른다. 박중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승만 상병은 동쪽 모래주머니 뒤로 이동하고 정민수 일병은 서쪽 텐트 옆으로 기어간다. 최동혁 일병과 오재민 일병은 중앙에서 민간인 보호 임무를 맡는다. 갑자기 북쪽에서 큰 소리가 난다. 철조망이 완전히 끊어진 소리였다. 이어서 발소리가 들린다. 여러 명이 동시에 기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박중희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한다. 찰칵 소리가 어둠을 가른다. 김하사도 소총을 겨누며 준비한다. 그 순간 북쪽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낯선 언어였다. 적들끼리 무언가를 주고받는 대화였다. 박중희는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인다.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다. 목소리의 톤으로 봐서는 수면된 병사들이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커진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고 중얼거린다. 하느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박중희는 그 말을 들으며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낀다. 이때 서쪽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민수 일병이 무전으로 보고한다. 중위님, 서쪽에도 6명 정도 접근 중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적의 수는 최소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었다. 7대 30의 싸움. 게다가 112명의 민간인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 박중희는 침착하게 계산한다. 탄약은 충분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너무 오래 버티면 적 증원군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김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중위님, 언제 교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박중희는 잠시 망설인다. 첫 발을 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놈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해. 하지만 적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동쪽에서 갑자기 섬광탄이 터진다. 기지 전체가 하얀 빛에 휩싸인다. 모두의 시야가 일순간 사라진다. 그 틈을 타서 적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박중희는 눈을 비비며 외친다. 모두 엎드려. 민간인은 텐트 안으로. 드디어 교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변수는 통신 두절이었다. 북쪽에서 폭발음이 들린 직후 무전기 잡음이 갑자기 강해지며 송신이 완전히 막힌다. 전자전 가능성이 높았다. 박진우 중위는 즉시 주파수를 바꿔보지만 동일한 잡음만 증폭될 뿐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끝없이 흘러나온다. 김태성 하사가 무전기를 점검하며 보고한다. 중위님, 완전히 먹통입니다. 적들이 재밍 장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철수한 유엔군이 사용하던 발전기까지 완전히 멈추면서 기지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디젤 엔진이 털털거리다가 갑자기 푸스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 야시 장비가 없는 조원들은 손전등도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소리에 의존해야 했다.
불빛을 켜는 순간 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민간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인들은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기도를 중얼거린다. 박중희는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소리 없이 위치를 바꾸라는 지시였다. 이때 동시에 북서쪽 감시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보던 오재민 일병이 긴급 복귀하며 숨을 헐떡이며 보고한다. 중위님, 북서 방향에서 어린아이 포함 민간인 움직임 식별했습니다. 누군가 민간인을 앞세워 접근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전술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격도 차단되고 경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박중희는 이를 듣자마자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놈들이 사람을 방패로 쓰겠다는 건가? 김하사가 옆으로 기어와 묻는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희는 잠시 망설인다. 민간인을 해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들을 그냥 들여보낼 수도 없다. 북서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 여자의 목소리도 들린다. 제발 살려주세요. 한국어였다. 하지만 억양이 어색했다. 연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중희는 부하들에게 경고한다. 속지 마라. 연기다. 하지만 기지 안 민간인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려 하자 이승만 상병이 재빨리 말린다.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서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울고 있었다. 어른들의 간청 소리도 섞여 들린다. 적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었다. 정민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한다. 중위님, 서쪽에서도 민간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중희는 이마에 손을 짚는다. 머리가 복잡해진다. 진짜 민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함정일 확률이 더 높다. 이때 기지 안에 있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선다. 밖에 우리 손녀가 있어요. 나가서 데려와야 해요. 다른 민간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한다. 우리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박중희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도 나가면 안 됩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민간인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김하사가 민간인들을 달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엔진 소리로 봐서는 트럭 2대 정도였다. 최동혁 일병이 보고한다. 중위님, 동쪽에서 차량 접근 중입니다. 적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중희는 상황을 재정리한다. 통신은 두절, 전력은 차단, 민간인은 혼란, 적은 3방향에서 포위, 게다가 인질까지 이용하고 있다. 7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였다. 김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제안한다. 중위님, 후퇴를 고려하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박중희는 고개를 젓는다. 1일 2명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그 순간 북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온다. 한국어로 방송하고 있었다. 기지 안에 있는 군인들아, 너희는 포위되었다. 무기를 내려놓고 나와라. 목소리는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발음이었다. 이어서 계속된다. 민간인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 단, 저항하면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기지 안 민간인들이 더욱 동요한다. 몇몇은 실제로 일어서서 나가려 한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면서 사막 먼지가 기지 내부까지 밀려들었다. 호흡할 때마다 목이 타고 눈이 따갑게 찔렸다. 시야는 5m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고 민간인들은 기침과 울음으로 진정되지 않았다. 김태성 하사는 주민들을 건물 잔해 뒤로 이동시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붙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모래 폭풍에 휘말려 금세 사라졌다. 이승만 상병은 충구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으로 덮었고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긴장과 탈수, 한기까지 겹쳤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혔고 목구멍은 사포로 문지른 듯 아팠다. 그 와중에 동쪽 철조망 너머에서 낮고 길게 끌리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린다. 민간인인지 적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조원들도 불안에 흔들렸다. 박진우 중위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조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 다 죽는다. 끝까지 버티자. 귀에는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 숨 넘어가는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금소금만 가득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밤이었다. 정민수 일병은 모래주머니 뒤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긴장과 공포가 속을 뒤틀었다. 옆에 있던 최동혁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병님,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승만 상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르겠다. 그냥 중위님만 믿고 따르자. 모래 폭풍은 점점 거세졌다. 텐트가 바스락거리며 찢어질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철조망이 울리는 소리와 섞여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다.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고열이 났다. 어머니가 울면서 김하사에게 달려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김하사는 의료용품을 꺼내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해열제, 2알이 전부였다. 한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져서 누워 있었다. 평소 천식이 있었는데 모래먼지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다. 기지 안에는 산소호흡기도 없었다. 오재민 일병이 박중위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중위님, 민간인 중에 위독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박중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우리도 한계가 있다. 그때 서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수류탄이 터진 소리였다. 하지만 기지에서는 아무도 수류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적들끼리 실수로 터뜨린 것 같았다. 한수진 상병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중위님, 서쪽에서 폭발음 들렸습니다. 적들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중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시했다. 서쪽 경계를 강화해라. 놈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다. 하지만 조원들의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모래 폭풍이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다. 물도 부족했다. 기지에 있던 물탱크는 민간인들이 우선 사용해야 했다. 군인들은 물병에 있던 물로만 버텨야 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구멍은 모래로 가득했다. 김하사가 박중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중위님, 우리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박중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새벽이 되면 바람이 잦아들 것이다. 그런데 북쪽에서 새로운 소음이 들렸다.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였다. 적들이 참호를 파고 있는 것 같았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중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적들도 모래 폭풍을 이용해 은밀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놈들이 파고들고 있다. 박중위가 중얼거렸다. 이제 시간은 적의 편이었다. 모래 폭풍이 그치면 적들은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7명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최동혁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위님, 우리 어떻게 하죠? 박중위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답이 없었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끝까지 싸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북쪽 초소에 남겨진 폐열 감지기였다. 낮에 유엔군이 버리고 떠난 장비였지만 김태성 하사가 이를 기억해냈다. 그는 맹렬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비가 있던 위치로 몸을 낮추고 기어갔다. 무릎과 팔꿈치가 거친 모래에 쓸려 상처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감지기를 재가동시키자 희미한 신호가 잡힌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깜빡거리는 화면이었지만 충분했다. 모래 폭풍 사이로 서서히 드러난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그중 상당수는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이었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움직이는 무장 인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적들은 민간인 15명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 뒤에
20명의 무장 병력을 숨겨두고 있었다. 김하사는 급히 박진우 중위에게 기어가서 보고했다. 중위님, 적들의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박 중위는 감지기 화면을 보며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적들의 전술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박 중위는 조명탄 투입을 결정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습당한다. 전원 준비. 그는 60mm 박격포의 조명탄을 장전하며 부하들에게 외쳤다. 조명탄이 하늘로 솟아올라 기지 주변을 밝히는 순간 무장 세력은 눈부신 빛 속에서 동요했다. 갑작스런 빛에 적들은 일순간 시야를 잃었다. 주민을 방패로 삼던 일부 무장병력도 제압 가능 구역 밖으로 벗어나며 전술적 허점이 완전히 드러났다. 박중위는 즉시 조원들에게 새로운 배치를 지시했다. 이승만 상병, 동북 쪽으로 이동. 정민수 일병, 서쪽 측면을 노려. 7명은 흩어져 각자 맡은 구역에서 최소한의 사격으로 최대 억제를 구현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조명탄의 빛 아래서 적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민간인들은 대부분 진짜였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던 가짜 민간인 3명도 식별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을 했지만 움직임이 훈련받은 군인의 그것이었다. 이승만 상병이 정확한 사격으로 가짜 민간인 중 1명을 무력화시켰다. 다른 적들이 당황하며 대형이 흩어졌다. 김하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성기로 외쳤다. 민간인들은 모두 땅에 엎드리십시오. 군인들과 떨어져 계십시오. 진짜 민간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즉시 엎드렸다. 이로 인해 무장 세력들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정민수 일병의 정확한 사격이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임무를 명중시켰다. 적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급격히 흐트러졌다. 최동혁 일병과 오재민 일병은 기지 안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동시에 화력 지원을 했다. 한수진 상병은 남쪽에서 접근하려던 적 3명을 견제 사격으로 저지했다. 박중위는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추가 지시를 내렸다. 화력을 집중하되 민간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적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7명의 한국 특전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래 폭풍을 이용한 기습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된 것이다. 김하사가 다시 폐열 감지기를 확인하며 보고했다. 중위님, 적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여러 개의 열점이 기지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중위는 방심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조명탄의 빛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적들의 사기는 꺾인 상태였다. 그들은 쉬운 상대를 만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훈련된 특전사의 반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승만 상병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중위님, 동쪽에서 적들이 완전히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민수 일병도 이어서 보고했다.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놈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의 안전이었다. 박중위는 김하사에게 지시했다. 민간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라. 김하사가 확인한 결과 다행히 민간인 피해자는 없었다. 몇몇이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신체적 상해는 없었다. 기지를 지켜냈다. 7명의 특전사가 112명의 민간인과 함께 버텨낸 것이다. 하지만 박중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적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1차는 막았다. 하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라. 공격은 새벽 5시 10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무장 세력은 후퇴를 시작했다. 조원들은 탈진 직전이었다. 소나기는 저릿했고 총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진우 중위는 즉시 주민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며 큰 소리로 안내했다. 부상자 먼저 밖으로 나오십시오. 모래 폭풍이 약해지자 먼 거리에서 한국군 지원 차량의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원들의 눈빛에 서서히 안도감이 퍼진다. 하지만 완전한 기쁨은 아니었다. 모두 살아남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곳을 지키기 위해 버틴 몇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김태성 하사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중위님, 우리 정말 끝까지 버텼습니다. 박중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지킨 거다. 일일이명 한 명도 잃지 않았다. 하늘은 벌써 여명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승만 상병은 총을 내려놓고 땅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정민수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어 목을 죽였다. 입술이 갈라져 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가웠지만 달콤했다. 최동혁 일병과 오재민 일병은 민간인들을 도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수진 상병은 마지막으로 기지 둘레를 점검하며 적이 남긴 흔적들을 확인했다. 기지 곳곳에는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모래주머니는 총탄에 뚫려 모래가 흘러나왔고 철조망은 여러 곳이 끊어져 있었다. 텐트 몇 개는 파편에 찢어져 바람에 펄럭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낸다는 것이었다. 일일이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모두 살아있었다. 김하사가 민간인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보고했다. 중위님, 경미한 부상자 몇 명 있지만 위독한 환자는 없습니다. 박중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남쪽에서 차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한국군 지원부대가 도착하는 소리였다. 트럭 3대와 장갑차 2대의 행렬이 기지로 들어왔다. 대대장이 직접 왔다. 박중위는 재빨리 경례 자세를 취했다. 대대장님, 특전사 7명 생존, 민간인 112명, 전원 무사히 보호 완료했습니다. 대대장은 박중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 해냈어. 지원부대는 즉시 민간인들을 안전한 후방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의무병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급식차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나왔다.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7명의 특전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할머니는 박중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아버지는 김하사에게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군인 아저씨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조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밤이었다. 이승만 상병이 정민수 일병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정민수 일병은 웃으며 답했다. 살아남았어. 우리 모두. 최동혁 일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다. 오재민 일병은 장비를 정리하며 혼자 말했다. 진짜 긴 밤이었네. 한수진 상병은 마지막으로 기지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김하사는 박중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중위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박중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 지원부대의 이송이 완료되고 7명의 특전사들도 후방으로 철수할 준비를 했다. 기지를 떠나기 전 박중위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 일일이명의 생명을 지켜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트럭에 올라타며 김하사가 말했다. 중위님,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박중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맞다. 우리가 해낸 거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사막의 풍경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어제의 지옥 같은 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7명이 일일이명을 지켜낸 기적 같은 하루 밤 말이다. 몇 년 뒤, 박진우 중위는 전역 후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다. 당시 피난민이었던 한 소년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중위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날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위는 잠시 눈을 감는다. 모래 폭풍, 어둠, 공포, 그리고 7명이 버텼던 그 지옥 같은 밤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대답한다. 우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유는 명령이 아니었다. 단 한 명이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시절 군인이 갖고 있었던 사람을 지킨다는 단순한 원칙 때문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록해야 한다. 누가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그 밤, 우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옛 기지 터는 이제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 모습을 보며 박중희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자신들이 지킨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청년은 계속 말했다. 저는 지금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박중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기억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 선택한 행동이었다. 일일이명의 생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 선택 말이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위님, 김태성 하사였다. 그도 저녁 후 이곳 근처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김 하사가 말했다. 가끔 그날 밤 생각이 나요. 정말 긴 밤이었죠. 박중희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해냈잖아. 두 사람은 옛 기지 터를 함께 걸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었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을 지킨 이들을 기리며 이름도 부대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하사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다른 조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중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모두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 거야. 실제로 이승만 상병은 경찰이 되었고 정민수 일병은 소방관이 되었다. 최동혁 일병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재민 일병은 구조대원이 되었다. 한수진 상병은 교도관이 되어 사회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모두 사람을 돕고 지키는 일을 선택했다. 우연일까? 박중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박중희와 김하사는 마을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김하사가 말했다. 중희님, 또 만나요. 박중희는 손을 흔들며 답했다. 그래,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중희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다. 7명의 젊은 군인들이 112명의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밤. 모래 폭풍과 적의 공격 사이에서 버텨냈던 그 시간들.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랑스러웠다.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이다. 집에 도착한 박중희는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오늘 그곳을 다시 방문했다. 우리가 지킨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보상받은 것 같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모래 폭풍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다시 글을 이어갔다. 우리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다고 생각한다. 일기를 다 쓴 후 박중희는 책장에서 한 권의 앨범을 꺼냈다. 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그 중에 7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다. 그날 밤, 다음 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박중희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시간이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앨범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군인이란 무엇인지,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해줘야겠다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